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60대 여성으로 지금은 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가능하면 큰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출가시키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을 줄 알았죠. 젊을 때는 애들 아빠와 결혼해서 고생하며 아들, 딸 하나씩 낳아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면 남은 여생은 남편과 함께 한가로이 여행이나 다니며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병으로 먼저 떠나고 나니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느끼게 되더군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저는 욕심 없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다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인연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무서울 수 있으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 또한 내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아들의 결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늦둥이로 귀하게 키운 우리 아들은 나에게는 늘 귀여운 막내이자 나이가 들어도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큰 아이와 8살 차이가 나서 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늘 신경이 쓰였던 아이였습니다. 요즘에는 30 넘어서도 노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을 가졌을 때만 해도 30 넘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꽤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나이에 설마 임신을 하겠냐며 제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 막내는 미숙아로 태어나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몇 달을 지내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엄마 품에 한 번 안겨보지도 못한 아들이 항상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작게 태어난 덕분인지 씩씩하고 건강한 큰딸과 달리 우리 아들은 철마다 감기에 천식에 온갖 잔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어린애가 쌕쌕거리며 기침을 할 때마다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품고 있었던 아이라 그런지 아이가 약하고 아픈 것이 모두 제 잘못처럼 느껴졌고 그만큼 귀하게 여겨 키웠습니다. 그렇게 애달아 키운 아이라 그런지 저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 기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이 찬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결혼하겠다고 사람을 데려왔으니 허락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자꾸만 이리저리 재게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적어도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려온 아이는 제 눈에 차질 않았어요. 정말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서울에 괜찮은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이름도 모르는 대학 출신의 작은 회사 다니면서 연봉도 꽤 차이가 나더군요. 속물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큰딸도 맞벌이로 살림을 꾸리면서도 앓는 소리를 하니 그래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끼리끼리 만나서 반반 결혼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혼수로 겨우 1,0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한다지만 내가 4억짜리 집을 해주는데 겨우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혼수를 채울까 걱정이 많았죠. 들어보니 사돈댁은 따님 시집 갈 때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아직 노후 준비도 안 되신 것 같고 그런 기운은 결혼해서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건 아닌지 엄마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웠던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애가 성격이 무뚝뚝한 건지 긴장을 한 건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어른 만나는 자리에서 먼저 입 한 번 떼지 않고
묻는 말에도 늘 단답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대화가 통하겠나요? 물론 무뚝뚝하고 조용한 것도 장점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의 얘기잖아요. 우리 아들은 제가 막내딸이라고 놀릴 정도로 밝고 명랑한 아이였는데 그런 애가 어떻게 저렇게 반대인 사람을 만났을까 의문이 들더군요. 너무 반대라서 잘 맞는 건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달라서 싸우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아들이 좋다는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아들이 누나보다도 마음이 여린 성격이라 제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다가는 집안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TV에 보면 집안 결혼 반대 문제로 상처받아서 부모랑 척지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혹시나 우리 아들이 그 꼴이 날까 싶었던 저는 결국 별말 없이 아들이 하겠다는 그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까지 결혼을 하고 저는 내 식구가 살던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려니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도 없는 제가 어디 기댈 곳도 없고 그때 참 말할 수 없이 외로웠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사연 채널을 접했던 때가 그쯤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 적적하게 있으니 자꾸 자식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처 사는 딸이 종종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집 애들도 이제는 다 컸다고 자기들 놀기 바쁘고 딸도 애들 키우면서 회사 생활을 하니 얼굴 볼 새 없이 다들 바빴어요. 딸은 시집간 지 10년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아들은 바로 엊그제까지도 같이 살다가 보내서 그런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꾸 궁금하더라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결혼한 아들한테 전화도 하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은데 우리 딸이 기겁하면서 말리더라고요. 엄마, 지안이 이제 신혼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맨날 전화하면 며느리가 그게 편하겠어? 괜히 찾아오라는 얘기같이 들리고 부담스럽겠지. 한동안이라도 자기들끼리 신혼 즐기게 그냥 놔둬. 때 되면 지현이가 먼저 연락하겠지.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 얘기도 못하나 싶다가도 내심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괜히 며느리 앞에서 아들 마마보이 만들 생각도 없었고 아들 녀석이 지 엄마 생각나면 찾아오겠다 싶었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애가 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 2달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보통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인사하러 오고 그러던데 애들은 그때는 피곤하다고 안 오고 그 뒤로는 바쁘다고 연락이 또 없더라고요. 처음엔 아무리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어쩜 그렇게 얼굴 보기 어렵나 싶어서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섭섭해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도 못하고 딸의 말대로 괜히 먼저 오라고 부르기도 민망스러워서 혼자서 계속 속만 탔습니다. 그래도 와중에 다행인 건 얼굴 못 봤던 몇 달 동안 아들이랑 전화는 자주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는 중에도 며느리는 연락 한 번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전까지는 며느리한테 섭섭해하는 시어머니들을 이해 못했는데 그런 일을 당해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자꾸만 속으로 생각을 시켰어요. 내가 지금 섭섭해하는 게 맞는지, 괜히 며느리라고 그러는 거 아닌지 말이에요. 며느리도 자식이라 생각하지만 걔는 시어머니인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러다가 결국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결혼하고 너무 재밌어서 부모 생각은 안 나는가 보다 말이에요.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커플들도 많다는데 이왕 한 결혼이니 애들이 잘 지내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어차피 아이 낳을 생각이라면 신혼 몇 년 즐기지도 못할 텐데 나도 이제는 결혼한 자식에게 미련 버리고 행복을 빌어주자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빨리 끊기 바쁘더군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서 내 가족 챙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하고는 얼굴 보기 힘든 아들이었으니 저는 둘이서 한참 신혼을 즐기며 꾀가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아들이 부부싸움을 했다며 집으로 들어왔더군요. 싸우고 나서 며느리가 나가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갈 곳이 없다며 잠만 자고 가겠다는 아들을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지도 속상한지 엄마한테 뭐라 말도 못하는데 오죽하면 우리 집으로 왔을까 싶어서 속이 참 상하더라고요. 지들 알아서 잘 살면 그만이지 싶어서 며느리가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명절날도 얼굴만 잠깐 비추고 가더라도 별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싸웠다고 집으로 온 꼴을 보니 속이 상하더군요. 속상한 일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고 한 번은 며칠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안아,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로 얼마나 싸웠길래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자겠다고 그래?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답답해서 잠시 있다가 가려고요.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신혼 초에는 원래 많이 싸우고 그러지만 그래도 집을 나오면 어떻게 하니? 웬만하면 내가 져주고 그래. 원래 부부 사이는 남편이 지고 들어가야 여자도 기분이 풀리고 그러는 거지. 지금은 저도 그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대체 뭐 때문에 싸웠냐고 아무리 물어도 부부 사이 일이니 알아서 하겠다며 말을 안 하는 아들에게 제가 더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를 붙잡고서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연락도 안 하는 며느리에게 차마 먼저 물어볼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아들도 쉬쉬하는데 괜히 시어머니가 나섰다가 일이 더 커져서 애들이 나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 그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싶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몇 번을 집을 나와 지낸 후 한동안 오지 않기에 싸우던 일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신혼에 흔히 있는 기싸움이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결국 이혼을 하겠다며 잔뜩 화가 나서 트렁크에 짐을 싸가지고 왔더군요. 정말 작정을 했는지 짐을 싸가지고 온 것을 보고는 저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일이 심각하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는 뒤늦게서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연애 때는 꽁꽁 숨겨서 믿는 종교가 있는 줄도 몰랐다네요. 그런데 결혼 후 돌연제 아들에게까지 전도를 하고 같이 종교 활동을 하자며 꼬드겼답니다. 교회라 그러길래 한번 따라가 봤더니 거대만 교회지. 진짜 교회도 아니고 무슨 진리에. 아무튼 이름도 이상하고 교주라는 사람도 너무 어리고 뭐 하는 데냐 이상한 곳 아니냐 물어봐도 끝까지 이상한 거 아니라고 우기더라고. 나는 장인어른이 사정이 나빠서 결혼할 돈이 없는 줄 알았어. 자기 아버지 자존심 상할 테니 앞에서 티내지 말라기에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1,000만 원에 내 돈 채워서 혼수하기로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처갓집에서는 몇 천을 더 해주셨더라고. 그것도 나중에야 알았어. 여태 거기에 돈 몇 천 가져다 주고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주 일을 그만두고 거기 나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 제 속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말이죠. 뭐 전도사가 되겠다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종교 때문에 억지 부리는 며느리와 말리는 아들 사이에 싸움이 났고 자기 처를 설득하지 못했던 아들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상한 종교도 그렇고 이런 방법으로 속여온 며느리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결단을 내린 것인지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며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랑 얘기가 잘 안 풀리는지 소송을 하니 많이 하면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다니며 이래저래 바빴어요. 그런데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따로 지내며 이혼을 준비하던 아들이 돌연 마음을 바꿔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이혼 포기해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보경이가 마음을 바꿨어. 정신 차리겠대. 그리고 보경이가 임신했어. 벌써 안정기도 지났대. 싸우고 정신없어서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었나 봐. 하필 이혼을 앞두고 있을 때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니. 그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좋아해야 하니? 그럼 보경이 이제 괜찮은 거 맞아? 자기 말로는 임신 소식 듣고 정신이 들었다는데 나도 일단 가서 얘기해 보려고. 이혼하더라도 아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니까. 나 우선 집으로 들어갈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들도 이리저리 당황스러워 한참을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임신 소식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며느리가 임신을 하니 정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들 말대로 이상한 교회에 다녀왔다는 걸로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아들과 다짐을 했다네요. 결국 종교 때문에 이혼하려던 일이니 쉽게 해결되어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에게 다시 마음 잡고 잘 살아보라 얘기를 해주었죠. 사람은 원래 실수를 하는 거야?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것도 그게 어디 그 사람 잘못이겠니? 마음 약한 사람 파고드는 나쁜 사람들이 잘못이지. 내가 보니 보경이가 너처럼 마음이 약한 아이라서 잘 휘둘리는 것 같은데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내가 내 처 잘 챙기고 둘이서 아이만 보고 다시 잘 살아봐. 자기도 엄마라면 아이 생각해서 더는 실수하지 않겠지. 그렇게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아들네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연락도 없고 그랬던 것도 다 종교 때문이었는지 며느리는 임신한 뒤로는 저희 집에도 혼자 찾아오고 저와 가까이 지내려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몇 달 뒤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며느리는 안사돈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했고 몇 달간 육아휴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길지 않아서 몇 달 뒤에는 다시 일을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퇴사하고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애가 태어난다는 얘기에 걔도 일에 욕심이 생겼던 모양인지 자기가 회사 출근하며 저보고 아이를 돌봐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했어요. 제가 뭐에 홀렸는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 이제는 회사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러려면 저 빨리 복직해야 해서요.
어머님한테 이런 부탁드리기 염치 없지만 어머님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사돈댁은 아직 두 분 다 일을 하시니 한가해 보이는 제게 부탁을 해야 했던 모양이에요. 솔직히 저도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애들끼리 잘 사는 줄만 알고 저는 제 인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자립을 해야 애들 생각도 덜하고 그게 옳은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던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남는 돈으로 가게를 운영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들 며느리가 이혼하니 만에 일이 터졌고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도 아이 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고 큰애 아이들도 내가 봐줬으니 막내 애들도 제가 봐줘야죠. 아들 부부 사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었던 저는 결국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애들 집에 왔다 갔다 다니면서 아이를 봐주게 되었고 물론 돈은 한 푼도 받지를 않았어요. 애초에 며느리가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대가를 바라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 거의 상주하다시피 있게 되었는데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며느리가 있으니 불편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애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딸네 아들들 둘이나 돌봐주었던 경험이 있으니 손녀 하나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딸이랑 며느리는 또 천지 차이더라고요. 아이 관련한 대화는 항상 며느리와 나눠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불만도 주고받고 기분이 상할 때도 많았어요. 아무리 첫애의 젊은 엄마라 걱정이 많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애 보는 사람은 나인데도 고생한 건 하나도 몰라주고 매번 잔소리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분유 먹이고 남은 거는 그냥 버리시라니까요. 냉장고 두지 마시고요. 바로 버리고 씻으세요. 애가 먹으려다 만 건데 버리면 아깝지 않니? 넣어놨다가 데워서 다시 먹이면 괜찮은데 왜 그래? 한 번 입대면 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머니가 옛날 분이셔서 조심성 없는 건 이해하지만 잘 모르시면 그냥 제가 시키시는 대로 좀 해주세요. 왜 괜히 저를 나쁜 며느리 만드세요? 어머니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어머니 그래 미안하다. 어머니 음식 시킬 때는 입으로 후후 불지 마세요. 침이라도 튀어서 세균이라도 읊으면 어떡해요. 아이들 치아는 아직 건강해서 절대로 침 섞이면 안 돼요. 침도 고르니깐 뽀뽀도 하지 마세요. 다 아이 위해서 하는 건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못 해주세요? 미안하다. 침 안 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현미경으로 찍으면 얼마나 세균이 많은지 아세요? 정말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 그래 내가 조심하마. 며느리는 아이를 돌보는 제 모든 행동들을 다 눈으로 쫓으며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다고 하는 건데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가끔은 알려주는 것을 까먹기도 하고 제 판단으로 일을 할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며느리에게 들키는 날에는 야단이 났답니다. 한 번은 애가 너무 잠을 못 자길래 포대기로 업었더니 그러면 애가 오다리가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망친다며 어찌나 뭐라 하는지 가끔은 귀가 팍 죽을 때도 있어요. 나도 이 나이에 황혼 육아하면서 참외로 사항이 많은데 그건 다 몰라주고 자기 시키는 대로만 하라며 화를 내는 며느리에게 섭섭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이 되어보자니 걔는 또 얼마나 내가 답답할까 싶어서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며느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딸애도 이래저래 잔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해서 괜히 더 기분이 상하는 건가 다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와 자식 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이해해보려 애를 쓰던 저도 싫은 소리를 계속 들으니 결국 한계가 오더군요.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도와주는 건데 어찌 저렇게 고마운 줄은 모르고 잔소리만 할까 싶어서 오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한테는 차마 말도 못하겠고 딸한테 슬쩍 말하면 딸애는 제가 며느리라서 더 화나는 거라며 나몰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해 보려 해도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더 며느리를 미워하고 있었는지 언젠가부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자랄수록 자꾸만 우리 식구가 아닌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딸은 아빠를 닮는다던데 손녀는 이상하게도 지 아빠랑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그러면 외탁을 했나 싶다가도 그쪽 얼굴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얘가 대체 누굴 닮았나 싶은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얘기라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며느리가 애미여서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실 저의 이런 이상한 상상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종교를 믿었다는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가끔 가다가 며느리 행동을 보다 보면 저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곤 했어요. 아이를 낳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던 며느리는 매주 한두 번은 꼭 야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작은 회사라 그런지 야근이 잦더라고요. 일한다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가끔은 야근하고 돌아와서 식사까지 차리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도 대신 고마운 건 있었는지 며느리는 평소 저녁상은 꼭 자기가 차렸어요. 사실 제가 아이 돌보느라 상을 차릴 여력도 없었기도 했고 그것만은 꼭 자기가 하겠다니 좋은 대로 내버려 뒀었죠. 물론 며느리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저와 아들 식사 시간도 늦어지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와서 얼른 식사 차리기도 모자란 시간에 며느리는 꼭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고요. 야근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꼭 손톱을 가지런히 깎고 밥을 차리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공들여서 깎는지 씻지는 않아도 손톱은 꼭 깎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평소에 나한테 침 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저러나 싶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퇴근할 때는 한 번도 손톱을 깎지 않고 꼭 야근을 하고 들어온 날에만 손톱을 깎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밤에 손톱을 깎니? 원래 밤에는 손톱 깎는 게 아니야 낮에 자야지 왜 그래? 자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 그냥 제 루틴이에요. 루틴이 뭐냐? 그냥 자기 습관이라는 거야. 왜 운동선수들 보면 경기 전에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지? 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틴이니 뭐니? 요즘 사람들은 희한한 습관이 있나 싶다가도 손톱이 없는데도 자르려고 다듬는 것을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행동같이 보였어요. 의식 같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깐 자꾸만 며느리가 예전에 다녔다던 종교가 생각이 나고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가진 뒤에는 한 번도 종교 관련해서 말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같이 사는 아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그냥 저 혼자만의 기우라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은 정말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이상한 별것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생각만 하던 것을 남의 입에서 듣게 되었을 때는 뭔가 번뜩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이제 두 돌 막 지난 소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있었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아이도 어리고 해서 제가 애들 집에 상주해 있지만 그날은 손님이 오기로 해서 제가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있었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아는 엄마였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멀어졌다가 저희 집 근처 대학병원에 온다기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미루지 못할 일이라 손님을 드렸는데 그 지인에게 정말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미안한데 좀 이상하기는 하다. 뭐가 왜 그래? 아니, 애가 아무리 아빠를 안 닮아도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은 있어야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반대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가. 엄마를 닮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오히려 엄마를 닮았나 하면 입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딸이 아빠 얼굴을 이렇게 안 닮을 수가 있나? 아니, 나도 손주가 몇이잖아. 근데 이렇게 안 닮은 건 처음 봐서 신기하네. 애가 부모 얼굴을 안 닮았다고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를 먹다 보면 뭔가 촉이라는 게 있는 듯 싶어요. 그 친구도 그런 의미로 했던 말 같더군요. 생김새도 다르지만 뭔가 느낌이랄까요? 혼자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망상같이 여겨지던 것이 남의 입에서까지 듣고 나니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결국 혼자 끙끙거리던 저는 가장 가까운 딸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종교 문제부터 막내가 이혼을 결심했던 차에 임신을 알게 된 내용까지 이전에는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몰라. 며느리를 딸같이 잘해주라던 큰애는 모든 얘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얼굴이 싹 굳더군요. 엄마,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아니, 뭐 좋은 일이라고 너한테까지 얘기를 하니?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잘 풀었다고 하고 보경이도 마음 정리했다니깐 잘 된 줄 알았지. 지금도 종교활동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내가 괜히 며느리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엄마, 사이비가 왜 무서운데 그거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야? 사이비에 빠지면 가족이고 뭐고 다 나 몰라라 하는 거라고. 엄마랑 지안이가 옳게 뒤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딴짓 안 하는지 확신할 수 있어? 그리고 이혼 얘기 나오고 곧바로 임신 소식 들린 것도 이상하고 아닌 척하고 뒤에서 다 하고 다닐 수도 있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아. 매번 내 탓만 하던 딸아이까지 그런 의심을 하는 걸 보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의심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제대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의심한다는 얘기를 내 동생한테 어떻게 하니? 당연히 몰래 해야지. 그렇다고 계속 의심을 하는 것도 미안한 거 아니야? 그냥 제 아이 머리카락 몇 개 구해서 검사 받으면 돼. 혹시 모르니깐 올케랑도 해야 돼. 올케가 밤마다 손톱을 깎는다며 손톱으로도 검사할 수 있으니깐 그거 가져다가 조카 거랑 새 식구 거 다 검사 받아보자. 그렇게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검사가 잘못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야. 저는 당황스러워 아무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딸 아이가 나서서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네에 몰래 친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가져다 맡기면서도 저는 사실 친자가 맞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참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더군요. 결국 제 의심처럼 손녀가 우리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말대로 며느리 자식은 맞았습니다. 친부관계 불일치를 확인하고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나 했던 일이 막상 사실로 밝혀지게 되니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딸아이는 그날로 며느리의 뒤를 팠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로 며느리가 그 사이비 종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맞았어요. 한 주에 한두 번씩 야근한다던 그 시간에 그 교회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야근을 할 때마다 손톱을 깎더니 뭔가 의식 같다고 생각했던 제 예상이 정말 맞았나 봅니다. 그땐 알아서 그만둔다기에 더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딸 아이가 알아보니 그 종교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직 세력이 작은지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건지 오래 다닌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젊은 교수는 범죄자 출신이었고 젊은 목사라 그런지 여기저기 연문설도 많았고 심지어는 교인을 건드려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엄마, 이거 그냥 넘길 일 아닌 것 같아. 이거 지안이한테 알려야 돼. 교회인지 저인지도 모르겠고 대체 뭘 믿는지도 모르겠어. 그의 친자가 그 목사면 어떻게 목사도 아니지 완전 사이비 교주 아니야. 만약 올케가 누군가랑 바람이 났다면 그 교주일 확률이 있어? 어떻게? 엄마,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종교에 빠져서 가족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린다는 사람들을 듣기는 했지만 그게 설마 우리 집 며느리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한 종교도 모자라서 밖에서 아이까지 낳아왔다니 집안이 망을 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였어요. 결국 저와 큰애는 막내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약한 그 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 쓰러지는 건 아닌지 겁이 나면서도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더 이상은 우리끼리 실시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딸애가 나서서 동생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얘기를 하며 말도 안 된다 여기던 아들은 자기 누나가 보여주는 증거들에 결국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친작인 결과지를 보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괴로워서 울부짖는 아들을 보며 제 심장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 이혼하면 그만이라지만 이미 상처 입은 그 속은 무엇으로 보상될까요? 우리 세 식구는 참담한 심정으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지만 그 잘난 입으로 뭐라짓거리는지 확인을 받고 싶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우리 셋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찔리는 게 있는 듯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너 진짜 그 사이비 목사 놈이랑 바람난 거야? 애초에 계획을 한 거야. 애를 앞세워서라도 나를 잡고 싶었어. 그게 아니면 그 놈이랑 얽혀할 애가 생겼는데 대신 키워줄 놈이 필요했냐? 증거가 뻔히 있어서 그런지 반박은 못하면서도 며느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얘기라도 듣고 싶어 일어난 건데 끝까지 지 생각만 하는 그 애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한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내가 그놈한테 가서 직접 물을게. 감금에 그놈 머리채 뽑아서 이 애랑 친자 검사도 해보고 너도 나랑 이혼하면 애 아빠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힘들 것 없이 내가 도와줄게.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아들이 그 교회 가서 난장을 피운다 하니 그제서야 입을 열더군요. 그래, 맞아. 아윤이 당신의 아이야?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아윤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야? 그런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알아? 믿음 없는 당신은 아윤이 덕에 천국 문턱이라도 밟을 기회가 생긴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건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죄라고 얘기를 해? 얘가 정말 제대로 미친 건지 바람나서 나온 애가 하늘이 내린 아이라며 내 아들에게 자기 덕에 천국 갈 기회를 잡으라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말이 안 통한다 싶었던 저희는 그 길로 며느리 Y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사돈댁에 데려가시라며 연락은 드려놨어요. 예전에 이혼 아이 많이 했을 때 종교 관련 일을 알리긴 했지만 그쪽 집에서도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무조건 죄송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죠. 결국 아들은 다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어 다행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번엔 일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혼도 이혼이지만 바람난 그 교주놈도 가만히 둘 수 없었으니까요. 경찰서로 찾아가서 고소를 하려니 참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이비는 나쁜 거니까 다 처벌받는 줄 알았더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더군요. 결국 금전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하여 각자 민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돈을 잃었던 것도 아니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저희는 결국 상관없는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벌이라면 벌이지만 이게 맞나 싶기도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은 화가 난 우리 아들이 그 단체를 찾아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은 덕에 신도들에게 소문이 나서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끝까지 남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나마 정신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단체를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뒤로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상권남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소송도 돈 몇 푼 뜯어내자고 벌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죗값이라도 물고 싶어서 고소했던 거였으니까요. 더 늦지 않고 유연한 게 다행이긴 했지만 우리 식구들은 한동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런데 당사자인 우리 아들은 정말 어떨까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 애랑 살던 집에서 하루도 있기 싫다고 그날로 집을 내놓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챙긴다고 하는데도 밥 한 술 못 뜨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던 저는 그저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며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이지. 나는 아직 누나랑 엄마가 있잖아. 가족들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려고 앞으로 가족들 생각해서 다시 행복해질 거야. 그동안 엄마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 내가 그거 살면서 평생 갚을게 고마워. 엄마 지가 뭘 그리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는 건지 아들은 여태 나한테 미안해하네요. 그래도 다시 마음 잡고 잘 살아보겠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속상한 표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들의 본보기가 되려 다시 저의 인생을 계획하기로 했죠. 생각만 하던 가게를 정말로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쁘다 보면 우리 아들도 나 도와준다고 덩달아 바빠질 거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 보내다가 언젠간 그런 일들도 다 무뎌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한켠에는 직접 만든 뜨개 용품들도 팔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가게가 지금은 저희 딸까지 함께하고 있네요. 애 둘 키우면서 회사 생활하는 게 지겹다고 때려치고 나왔더라고요. 저 혼자 할 때는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취미 삼아 시작했는데 딸내까지 합세해서는 규모가 좀 커져버렸네요. 배달도 시작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아들도 퇴근하고 일선을 돕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요즘 아들이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지 별말이 없지만 늘 웃고 있는 것을 보니 예전과는 달리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고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제가 겪어보니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싶어요. 그리고 나쁜 일이라는 게 꼭 나쁜 사람들한테만 닥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매사에 신중을 다하시고 꼭 좋은 인연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